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7월 25일 정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굉장히 더운데요. 즐거운 오찬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 내부 소식을 전해드리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소식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죠. 지금 현재 바로 조금 전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대선 출마 선언문에 보면은요, 물론 이제 미래 비전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담대한 회복 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00조 원을 지원하겠다. 아주 엄청난 이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본인은 그야말로 정권 간에, 즉 문재인 정권과 또 차기 정권 그야말로 본인이 정권을 잡으면 절대로 이 보복은 안 하겠다. 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심판자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그리고 유승민 의원에 대한 이 각을 확실하게 세우는 이 대선 출마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 출마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클래스가 다른 나라, 차원이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문정부의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돌려놓겠다. 그리고 무너뜨린 공정 반드시 굳건히 세우고 꽉 막힌 혁신의 길을 힘차게 열겠다. 그래서 국민 한 사람의 행복이 소중한 나라, 다음 세대가 잘 사는 나라, 사람과 자연 그리고 문명이 공존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면서요, 이 국가가 해야 할 일하고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겠으며 법치 파괴, 소득주도 성장, 임대차 3법, 탈원전, 주 52시간제 이런 문제점들을 쭉 열거하면서요, 경제와 일자리, 집값, 에너지, 대한민국을 망친 그 모든 실패한 정책을 되돌려 놓겠다. 그리고 혈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 찬스로 기회를 만들겠다. 보육, 교육, 실업, 빈곤, 창업, 그리고 청년 분야에서 담대한 국가 창스를 만들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요. 그리고 이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분노가 크고 제대로 된 심판은 모두가 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이 하는 청사는 보복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해서요, 박근혜 문재인과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 한 사람은 윤석열이고 한 사람은 유승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각을 분명히 세우고 있는 이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대선에서 실패한 사람은 안 된다. 이 얘기는 결국 누굽니까? 홍준표, 유승민,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경험은 많지만 흠결은 없고 부패한 기득권이 아니고 독단적이거나 권력을 마구 휘두를 무서운 사람도 아니고 자신과 주변을 반듯하게 관리해 왔다. 그리고 대선 1호 공약으로 특징적인 것은요, 100조 원 규모의 담대한 회복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당선되자마자 이 헌법에 따른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서 100조 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취임 1년 차에 50조 원을 코로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전액 지원하겠고, 이후 매년 10조 원씩 5년 동안 예산 편성 변경을 통해서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의 생존 기반을 다시 만드는 데 투입하겠다. 그리고요, 실패한 정권이 더 무서운 권력으로 연장되는 것을 막는 데 함께 해달라.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교체하자는 거잖아요. 정권 교체를 넘어서 모두가 승복하고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정치 이벤트였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 움직임 여러 가지로 복잡해 나가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와의 밀당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이것이 주간 조선의 보도를 통해서 방금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께 조금 간단하게, 주간조선이 아니고요, 월간조선입니다. 월간조선, 죄송합니다. 월간조선의 기자가요, 이 담당 기자 인터뷰한 기자가 이경훈 기자가 이준석과 지하철을 1시간여 정도 같이 타면서 취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지금부터 전해드리겠는데요. 우선 이 내용을 보면요, 과연 우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이준석 대표가 좋아한다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만큼 좋아하는지를 이 기사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이준석 하면 실력주의, 능력주의, 능력 만능주의까지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번 이제 토론 배틀을 통해서 4명의 대변인을 뽑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요, 대안이 뭐가 있느냐. 능력주의자를 없애자고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못 내놓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엽관제를 하자는 것이냐, 아니면 추천을 하자는 것이냐, 아니면 음서제를 하자는 것이냐. 그래서 이번
이 능력주의를 토대로 해서 뽑은 이번 대변인 100% 성공한 것이다 라는 기존의 주장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하철 출퇴근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본인은 쇼가 아니다. 지난 5년간 10년간 교통카드 이력을 까라면 다 깔 수 있다. 그리고 임기 2년인데 대선 관련 5개월 당 대표라는 비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럴 수가 있겠지만 본인은 이 끝까지 임기를 다 채우겠고 내년 이 서울시장에 출마할 계획은 없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요, 이 대선에 성공하고 나면 서울시장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절대 임기를 다 채울 생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승민 대표에게 유리한 경선을 조성하리라는 의심, 이거에 관해서도요, 그거야말로 전당대회부터 나온 음모론이고 전혀 구체적이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정치 실험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것은 무한정에 가깝다. 그래서 기존에 여의도에서 나와 있는 여의도 문법 끝까지 전부 다 고쳐나가겠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신적, 지적, 정치적 스승이다. 그리고 타고난 정치 감각이 있다. 그야말로 어떤 사안이든지 본질을 꿰뚫어 보는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본인도 물론 이준석 대표 본인도 완곡한 화법을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지만은 이거야말로 비효율적인 정치 문화다. 그리고 또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면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뒤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 고민하고 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본인과 공유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대선을 치를 때쯤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생각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게 말하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대화의 주된 주제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누구를 어떻게 할까요? 또 어느 놈을 잘라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안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대목은 조금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이준석 대표한테 이거 잘라라, 이 사람 뭐 놔둬라, 살려라 이렇게 설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평소에 언론을 통해서 잘라라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지만 윤석열 총장 디스하는 거 보십시오.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할 때 하다가 디스하는 거 보면 극과 극을 달리잖아요. 그 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 입당하고 나니까 싹 말을 자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띄워줍니까? 김동연을 띄워주잖아요. 이러다가 이제 김동연이가 제가 보기에는요, 이 민주당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입장을 최근에 내놓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김동연이가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과연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저는 정말 궁금해요. 일관성이 굉장히 없다. 이렇게 본다면 당연히 그럼 뭐 자르라고는 얘기하냐? 그러면 자르는 얘기 안 합니다. 얘기하지. 누구 자르라고 얘기했어요. 할 어린 바보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바보가. 당연히 그런 얘기 안 한다. 이준석 대표 딱 잘라 얘기하겠지만요, 이렇게 언론에까지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들에 대한 이 선호, 그러니까 이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성향으로 볼 때 단 둘이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못하겠느냐. 하지 못할 얘기가 저는 전혀 없다. 그러면 하지 못할 얘기 중에 가장 나쁜 것이, 야, 경선 국면에서 이럴 때 이런 사람은 조심해라. 너 봤지? 지난번에 오세훈 재보궐 시장 선거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딱딱 잘라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 중에 하나, 몇 명 제가 이름은 뭐 되지 않겠지만은 여러분들 누구가 그 중에 이 칼자루가 들고 왔다 갔다 할 사람인지 알잖아요? 틀림없이 이 얘기는 그야말로 언론 인터뷰이기 때문에 밝히지 않은 것일 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뢰하기가 좀 미안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굉장히 좋아한다. 항상 조언도 듣고 있까. 또 그분이 말한 내용을 제가 그대로 듣지 않는다고 해서 삐지지도 않고 신뢰관계가 상당하다. 그리고 이번 내년 대선에서는요, 상당히 책임감을 갖고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거 개표 방송에서 후보 옆에서 같이 사진 찍힐 위치에 있으리라고 본다. 이렇게 말이죠. 극 존칭, 그야말로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고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고 하는데 딱 어느 놈을 잘라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잖아요, 대선에서. 그런데 이 대목만 얘기 안 한다. 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예. 그리고 이 본인이 기피하는 정치인은 누구냐? 정치 선배 중에는 밥 먹는 내내 누구는 써라, 누구는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절대 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인물로는 정도전인데 그 이유는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사회의 기틀을 새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했다.
정도전이 보여준 사회개혁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대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번 경선 국면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10번 찍으면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다고 계속 얘기를 반복해서 듣고, 그리고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입장을 보여준 걸로 보면 자주 만나는 사람이 권력이 제일 센 거예요. 그리고 권력은 가치 있는 사무실 거리에 따라서 비례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들이 있듯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존중하는데 어떻게 이 당을 관리하고, 더군다나 직전 비대위원장이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의 당 관리와 그 다음에 운영, 그리고 대선 전략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행보 하나가 유승민 이 의혹론이 계속 음모론이 나오고 있을 뿐밖에 없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황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적 시각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자꾸 커지잖아요.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총장 뭐라고 그랬어요? 별의 순간을 봤다. 2월 달에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에서는 기회가 올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준석 대표한테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왜 그걸 말씀드리냐? 자신 있게. 이준석 대표가 요즘에 누구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 결이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어요. 결이.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진석, 권성동 이런 중진들이 나서서 폄하하지 말라. 정권 교체의 캐치프레이스를 윤석열 총장 없이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판장으로 돌려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레드카펫을 깔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 쪽으로 오기만 한다면 그야말로 이제 국민의힘을 접수하는 것이 아니냐, 이준석은 물 먹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 시각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이 비판의 결이 더 강화되고 있고 굉장히 압박이 세지고 있어요. 이 결정적 근거가 바로 어제 밤에 내놨던 이준석 대표의 이 페북에 관한 입장입니다. 이 입장을 보면 그동안에는 빨리 타라, 경선 버스는 그냥 간다, 그리고 1초라도 늦게 들어오면 손해본다, 이렇게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밤에 내놓은 이준석 대표의 입장문을 보면요, 이제는 이 수백억 원의 자금 부담을 도대체 끊어 안을 것이냐, 단일화하기 전까지, 단일화가 되기까지 이 돈을 어떻게 말하자면 부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이 경선 자금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꺼내면서 윤석열 총장을 압도하고 있어요. 압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국민의힘 야권 후보의 선출 문제는 이번 8월이냐 아니면 내년 2월 마지막 후보 등록일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달라라고까지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그때까지도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단일화를 노린다고 한다면, 과연 당 내의 주자, 뽑아놓은 국민의힘의 주자 한테 당원들이 지지를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간조선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 즉 누구를 잘라라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신뢰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아름다운 단일화요, 대선 단일화는 지는 쪽이 수백억 원의 자금 부담을 끌어안고 사라져야 되는 단일화입니다. 마지막까지 이기기 위한 모든 수가 동원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단일화 때는 규모가 작아서 한 10분의 1 정도로 되고, 이 비용도 들지 않았지만은 이 대선은 다르다. 예. 그래서 범야권은 조기에 단일 대우로 대선을 치를 각오해야만 이기지, 시간이 질질 끄면 그야말로 이제 물 건너간다, 이런 경고문을 내놓고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는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국민의힘에 희망하는 대로 8월 버스를 탈 경우에는 급격히 윤석열 총장 쪽으로 힘이 기울면서 국민의힘을 사실상 접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힘의 균형추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검찰 관련 뉴스로, 공수처 관련 뉴스로 여러분께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이광철 압수수색을 최근에 공수처에서 했죠. 자택 압수수색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이 별 효과가 없었다. 실제로 압수수색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광철 압수수색에서 뭔가 이 스모킹 건을 확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스모킹 건 이미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뭐 이광철 문제가 지금 뭐 어느 쪽 문제인데 이광철이가 더군다나 변호사잖아요. 그러면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은 다 싹 인멸시키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모킹 건을 확보했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공수처 이 스모킹 건을 또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법조계의 전망들이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청와대 윗선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내용은요. 바로 이규원 검사 윤중청 면담 보고서를 뭐라고 그럴까요? 이 가짜로 조작했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만약에 청와대 윗선으로 넘어가면 이 부분에 관해서도 조국까지도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조국은 이래저래 참 여기저기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이동재 채널A 기자, 이 최강욱 의원이 그야말로 이 본인 페북을 통해서 이동재 기자에 대한 이 사실을 말하자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가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재판에서 이동재 기자 그야말로 이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 중요한 얘기는 결국 뭐냐? 이 변호인들이 질문을 하고요. 반대 신문, 특히 최강욱 즉 변호인들이 반대 신문을 했고 그리고 또 이 검찰에서도 신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검찰에서 신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보면 그야말로 유실민에게 돈 줬다고 하라라는 문제. 그 다음에 사실이 아니어라도 좋으니 돈 줬다고만 해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다 봐주겠다. 이 두 마디, 즉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에 돈 줬다고 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박 부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엽기적이고 괴물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서 이 부정을 하고 있고요. 본인이 다만 이 지모 씨, 지현진 씨의 함정에 빠진 것 이거에 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강욱 측 변호인이 반대 신문에서 검찰 고위 관계자를 이렇게 함부로 팔아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한동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요, 지현진 씨가 저한테 함정을 파서 사기를 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당시에 심재철과 이정현 검사장 이름을 댔어도 이렇게 구속을 했겠느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인과 돈독한 신뢰관계인 검찰이 요청하니까 관련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증인이 총대를 맨 것 아니냐 이렇게 최광욱 측 변호인이 물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동재 기자는 저를 명예남부지검장으로 만들어주시는데 어떻게 그는 상상을 하는지 신기하다. 저는 바쁜 사람이고 그렇게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이동재 기자 발언문 마지막에 가서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최강욱 대표가 사과를 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면 어떻게 할지 고민과 기대를 갖고 왔는데 참 엉뚱한 고민이었다는 거 느끼고 있다. 국민 한 사람에 대해 허위 사실을 창조하고 유포해서 인격사진한 국회의원이다. 그러면서 이 최대의 벌을 좀 해달라, 처벌을 해달라, 이런 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요 얼마나 이동재 기자가 느낀 이동재 기자에게 말하면 최강욱 대표가 허위 사실을 강하게 뒤집어 씌웠는지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권경의 변호사 하면 뭐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야말로 이 민변참여연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완전히 돌아선 인물이고 진중권 씨와 함께 그리고 서민 단국대 교수와 함께 조국 흑서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쓴소리를 현 정권에 관해서 아끼지 않는 과감하게 말하자면 비판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권경의 변호사가 최근에 책을 하나 써서 출간했어요. 책 제목이 무법의 시간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책을 계기로 해서 언론에서 많은 인터뷰를 하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도해 드리는 내용은 주간조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주간조선 내용을 통해서 보면 현 정권에서요, 이 권경의 변호사의 비판에 칼을
무디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회유하려고 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잘 알려진 사례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광철이가 얼마나 이 압박성 전화를 많이 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흘려보내라. 너는 마음만 먹으면 비례대표든 뭐든 원하는 자리는 다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3개월만 참고 기다려. 이렇게 지금 한 것으로. 왜냐하면 연대 운동권 대부로 불리는 77학번 선배가 이런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 건넨 말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한 이 비판은 바로 언제냐? 조국을 마지막으로 만난 게요, 인사청문회 직전에 만났는데요. 그 당시 조국이 뭐라고 했느냐면, 답변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 이미 청문회 가면 이런 문제,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입학이라든가 이 펀드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 우려가 있었는데 조 장관이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합법 아닌 것은 없다. 합법 아닌 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청문회에서 나오면 이거를 꼭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 법적 잣대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권경의 변호사는 볼 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직임명의 잣대를 상식과 공적이 아니라 합법과 불법 수준 정도로 본다는 말인데, 이거 얘기는 결국 뭐냐? 무엇이 문제일지는 다 알고 있었고 나름대로 합법적 장치들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괜찮게 본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의 트라우마에서 시작된 선동 정치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선동 정치, 결국은 파시즘에 가까운 선동 정치이고, 독일의 나치 체제 하에서 히틀러가 했던 그런 이 선동 정치, 증오 정치, 적개 정치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요, 현 정부는 어디든지 노무현 타살자에 대한 적개심을 적폐청산 그리고 검찰 언론개혁이라고 하는 정치개혁 프로그램으로 바꾸는데 성공을 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현 정권처럼 이 선동을 많이 한 정권은 없었고, 이것이 굉장히 새로운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 주사파 정권에서도요, 이런 이 선동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들이 다수 진입했지만 절차적 민주주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현 정권의 성격을 특징 짓는 주된 기반은 역시 낙검수 그리고 유시민이다 보니까 이런 이 선동 정치가 이제 도를 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조국 비판한다. 이것을 갖다가 검찰 개혁에 대한 쿠데타다.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해서 이 비판의 말하자면 압박을 해온 것이 바로 현 정권이고요. 그런데 참여했던 사람들, 애완견 검사들, 이종근, 박은정, 정진웅, 신성식,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승진을 하게 되는 정말 얼빠진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더 이상 민주적이지도 못한 그런 정당으로 타락을 했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이 권경의 변호사의 이런 이 책자 내용은 상당히 현 정권을 비판하는데 또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겁나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종훈 정치경영 컨설팅 대표, 정치학 박사, 이분이 주간 동아에 매주 칼럼을 쓰는데요. 오늘 이 칼럼은 굉장히 위협적인 칼럼입니다. 뭐냐면은 중국과 북한의 해커들이 우리 한국 대선에 이미 개입을 시작했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국가정보국 산하의 국가정보위원회가 3월 16일 날 2020 미국 연방선거에 대한 외부 위협이라는 보고서, 이 기밀을 해제했다고 합니다. 이 기밀 해제를 보면 러시아 정부가 얼마나 이 트럼프 선거에 개입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도 러시아에서 개입을 했는데요. 눈에 띄는 대목은 미국 정보 당국이 역시 북한 역시 해킹 뭐라고 그럴까요? 배후로 이 북한을 거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중국 해킹에 대해서 이 경고 입장문을 내놨어요. 경고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해킹 공격의 배후에 중국
국가안전부와 연계된 해커들을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해서 수백만 달러를 갈취하는 랜섬웨어 공격을 시도했고,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각종 사이버 공격에 연루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이 북한을 이 해킹 배후로 또 이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법무부가 지난 2월 달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13억 달러가 넘는 현금과 온라인 가상화폐를 탈취한 해킹 범죄, 여기에 북한의 정찰 총국 소속 해커 이 3명을 법무부가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2월에 발간한 2020 국방 백서에서도 북한이 운영하는 사이버 부대 규모가 6,800여 명에 달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북한 정찰 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해킹 그룹으로 라자루스와 그 다음에 김숙희 두 곳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가정보원도 지난 2월 달에 북한이 한국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기술 탈취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한 바 있고요. 올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하루 평균 158만 건, 지난해 대비 32%로 늘어났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최근에 한국원자력연구원,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해킹에도 이 배후에 북한이 있다 이렇게 국정원이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가장 우려되는 점이 북한 해킹 그룹이 내년 대선에 개입할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정당과 후보 캠프를 해킹하고 불법으로 지독한 내부 정보를 익명 제보 형식으로 언론에 흘려서 선거 판세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외 서버를 활용한 댓글 공작이 또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이러다 보면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해킹 그룹 간에 공조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세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는 대선 후보를 함께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 해킹 조직을 3개국이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지금 따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 특히 국가정보원에서는요, 이런 3개국과의 합동 사이버 공작에 관해서도, 그리고 대선 개입 가능성에 관해서도 철저히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과연 박지원 국정원장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